누가 저에게 남편에 관해 물으면 한 번 다녀왔다고 가볍게 대답하고 말아요. 근데 한 번 다녀온 게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12년이 되었고 한 남자와 그 기간을 살아왔지만 저는 결혼을 2번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전반전과 후반전이 어찌나 다른지. 그러니 저도 결국에는 달라질 수밖에요. 저는 경기도 지방의 한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학원을 차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 남편도 동생도 올케도 다 같은 지역 동창이고요. 어릴 때부터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이 있을 만큼 얼굴은 아는 사이들이었어요. 저희 동네는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천평대 과수원을 하셨고 거기에 시내에서 과일 도매상을 하시고요. 동생은 서울에 취직해서 올라갔다가 회사 생활이 본인이랑 맞지 않아서 아버지 일을 도와서 하고 있어요. 저 또한 미대를 나와서 아버지 가게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미술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결혼 정년기가 되었더라고요. 동네에서 지내다 보면 다 고만고만해서 제 남동생도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동네 사람이고 둘은 과수원에서 일하다 만나 함께 일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래서 동생만 보면 부러웠죠. 저도 동네 사람 중에 찾아봐야 하나 했는데 늘상 학원에만 박혀있던 저는 남자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한 카페에 가서 이 사람에게 서류를 가져다 주라고 시키셨어요. 알고 보니 선이라고 하면 제가 피하니까 이 사람을 만나보라고 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처음 봤지만 그 사람은 저를 알고 있었는지 친근하게 말하더라고요. 잘 지냈어? 나 너랑 같은 학원 다녔었는데 기억나? 너 정말 많이 컸다. 나보다 한참 작았는데 하면서 저에게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10년 전 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초면에 말까지 놓고 저를 애취급하길래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랑은 그때부터 저에게 열렬한 구애를 했습니다. 학원 문 닫는 시간에 마중 나오는 건 기본이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매일 점심시간에 배달해 주러 오지를 않나 아빠 가게에도 자주 들러서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다 보니 정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빠도 만나보라고 하고 세무사라는 직업도 안정적이고 괜찮다고 하니 한번 만나보자 생각한 게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신랑은 나름 저희 동네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동생도 알 만큼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전교 회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은 처음에 저희 신랑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반듯하게 자란 형님이니만큼 자기 누나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랑 연애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말은 서울에서 세무사를 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고향에서 하고 싶다는 마음에 내려왔고 부모님 지인들 가게부터 세무 처리를 하다가 저희 아빠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이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딸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저여서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아빠 휴대폰 속에 제 사진을 보고 계속 소개해달라고 아빠에게 부탁했고 내심 딸의 결혼을 바란 아빠는 이 사람이랑 만나게 다리를 놔주신 거였습니다. 신랑은 저희 친정에도 저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주변의 지인들이 어서 빨리 결혼하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제 생일에는 직접 미역국에 갈비찜을 해서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저를 낳아준 저희 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절을 할 정도로 저희 신랑은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저를 소중히 대했습니다.
친정에도 저한테도 잘하니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년 반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부침성이 좋고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아온 제 인맥에 60년 넘게 살아온 저희 아버지 인맥까지 활용해 엄청난 고객 수를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 신랑 밑에 다른 세무사와 담당 직원들을 두고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세무서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늘 저희 친정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나 사실 고향에 내려와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겁이 나기도 했거든. 근데 아버님이 여러 사장님들을 소개해 주셔서 사무실을 이만큼 키울 수 있었어. 나한테 아버님은 정말 최고의 조력자이신 것 같아. 물론 당신 친구들도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신랑은 대학도 서울로 가고 신랑이랑 친했던 친구들은 다들 서울에 있어서 고향에는 친한 친구가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인맥 그리고 제 인맥으로 신랑 사무소가 잘 되자 시댁에서는 저희 부부에게 터치하시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늘 돈 하시면서 돈 달라는 소리는 자주 하셨지만 그래도 오라가라 하면서 간섭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인맥으로 아들이 성공한 걸 알고 계셨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세무사 사무소를 한다는 게 시어머니의 단골 자랑 멘트였으니까요. 명절날이 다가오면 어머님이 전화하셔서는 여긴 잘 지내고 괜찮으니까 사돈께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오너라. 가서 푹 쉬고 너희 부부가 가서 바깥 사돈께 인생 조언도 좀 듣고 우리 아들이 그런 걸 참 좋아하지 않니? 명절 끝나고 와도 상관없으니까 걱정 말고 바깥 사돈하고 시간 많이 보내다 오고 그게 명절 아니겠니? 서로 얼굴 보고 가까워지고 나는 그거면 충분하니까 잘 다녀오렴. 그래서 저희 부부는 명절날이 되면 시댁이 아닌 친정부터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한 번은 시댁에 먼저 간 적도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현관문에서 거의 쫓아내듯이 사돈께 먼저 인사드리라면 밀어내셔서 시댁 현관문 턱도 못 넘고 다시 친정에 간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시댁에 소홀했던 건 아닙니다. 어머님이 잘해주시는 만큼 저도 어머님 선물이며 봄, 가을에 보약도 챙겨서 보내드렸었고요. 게다가 저희 신랑이 수익이 많이 날 때 시댁에 저 몰래 돈을 드리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어요. 덕분에 시댁살이 안 한다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용돈 좀 보내달라 하시면 보내드리는 게 저희 형편에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미술학원장을 하면서 매달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었고 신랑 또한 동네에서 가장 큰 세무서를 하고 있어서 부부 둘의 수입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죠.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동생이 아빠 가게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고 신랑은 몰랐지만 제 미술학원 차릴 때도 아빠의 자본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미술학원을 시작할 때 계약금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 다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도움을 받았고 동생은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 도움을 받은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반대하셨어요. 대학 나와서 사무직 일을 하길 바라셨기에 따로 동생을 더 챙겨주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사무직이 본인에게 맞지 않았고 서울 생활도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동생은 묵묵히 아버지 옆에서 과수원 일과 엄마 옆에서 도매상 일을 배웠습니다. 부모님도 동생이 제법 일을 하자 맡기고 여행을 다니시기도 하셨고요. 모든 과수원 일과 도매상 일을 동생이 알고 있었고 1년 내내 쉼없이 일했기에
동생이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대 나오고 나서 미술학원 차리고 제 일을 했기 때문에 도매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간혹 바쁜 명절에 포장 작업 많을 때 도와주러 간 적이 있지만 자세한 가게 운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동생이 물려받는다 생각했지 제가 장녀라고 물려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랑이랑 시댁은 동생이 가게를 물려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남편까지 저를 달달 볶았습니다. 너는 왜 동생에게 다 재산을 나눠주니? 적어도 가게 지분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 바깥 사돈 가게 평수도 제법 되고 연매출도 제법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동생 다 줄 거는 아니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관여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미술학원 처음 차릴 때 아빠가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희 집 살 때도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받을 만큼 받았고요. 가게 일도 동생이 몇 년 전부터 배워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맡아서 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뻔히 연매출을 아는데 당신도 지금부터라도 가서 일해. 미술학원 접고 아버지 일 물려받아 하는 게 더 많이 벌 것 같아. 아님 동생한테 연매출의 20% 정도는 우리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그래. 내가 따로 처리해 줄게. 그래, 너 학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아버지 가게 물려받으면 훨씬 더 돈 잘 벌 텐데 왜 동생에게 다 주고 아휴 멍청하게 아깝다 아까워. 그깟 학원이 뭐라고. 시어머니랑 신랑은 저에게 이게 몇 평이네 명의를 왜 다 동생 이름으로 해주는 거냐. 연매출이 얼만데 몇 프로는 달라고 해라 하면서 사람을 귀찮게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동생에게 가게를 주지만 않았어도 그 돈으로 시댁 식구들 도와주면 되는데 바보처럼 동생에게 뺏겼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하는 일을 돈도 안 되면서 미련하게 붙잡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니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듣고 흘렸지만 계속 듣다 보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신랑은 계속 동생이 일하는 가게에 가서 일을 배우는 건 어떻겠냐며 제 일을 관두고 동생 가게에 가서 일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나가봤자 일도 잘 모르고 올케랑 동생이 잘하고 있는 가게에 내가 왜 가냐고 소리쳤습니다. 저희 신랑도 돈 하면서 저에게 재산 타령하는 거 보니 시어머니랑 똑같더라고요. 신랑 또한 시어머니처럼 학원을 관두고 가게에 일하면서 지분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신랑은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봐도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기 재산도 못 지키는 바보 취급을 하더라고요. 신랑 입장에서는 연매출도 저보다 잘 알고 있으니 욕심이 날만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인 제가 저희 아빠 가게를 남도 아니고 제 동생에게 준다는데 자꾸 화를 내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색을 좀 내봤죠. 당신 세무서 이전할 때 아빠가 인테리어 하라고 돈 주셨지? 돈 잘 받았으면서 왜 동생이 가게 물려받는다는 걸 이렇게 티나게 싫어해? 나도 시댁 재산 가지고 당신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좋겠어? 그러자 남편은 한 발짝 물러서며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 말도 맞지만 내가 매출을 아는데 속상하지? 진짜 동생한테 자주 거야? 당신 동생도 너무하네. 그 많은 매출을 혼자서 독식하고 이기적이야. 이번엔 이렇게 넘어가지만 나중에 과수원은 재산으로 받을 때 그러지 말자. 꼭 나랑 상의해. 알았지?
자기 돈을 제가 나쁜 일에 사용해서 다 잃은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고작 아버지 가게 아버지 아들이 물려받은 건데 왜 아버지 일을 1도 도움 주지 않는 자기가 속상해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동생이 저희 신랑 눈치 보면서 선물을 사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동생이 가게 물려받았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내 동생처럼 생각한다 하면서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둘이서 만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시간조차 보내지 않더라고요. 제 동생의 전화도 잘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신랑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친정집에 잘한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친정집에 가서 밥 먹고 오자면서 친정집 챙기고 제 동생 챙기고 했던 신랑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동네 근처에 대형마트가 생기고 사람들이 죄다 그쪽으로 몰려다니기 시작하면서 동생 가게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남편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언제 한 번은 차라리 그때 가게 동생 줘버리길 정말 잘했다며 우리는 과수원으로 받자고 그런 소리를 종종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어요. 남편 말이 씨가 되었는지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리고는 얼마 뒤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서울에서 뇌출혈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 중이셨어요. 제가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동생이랑 교대로 엄마 병간호를 했습니다. 저 또한 수업이 있어서 매일 갈 수는 없었어요. 간병인 분이 있긴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마저 돌아가실까봐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제 동창을 만났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를 동창이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창의 남편은 저희 신랑의 친구였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얼마 전 술자리에서 조만간 큰 돈 들어오면 주식에 투자할 거고 어디에 건물을 올릴 거라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동창은 너만 몰랐던 일이냐며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에서 신랑 친구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신랑이 말하는 돈은 저희 엄마가 죽고 나서 저에게 올 재산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면 몇 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올 일이 없었거든요. 그뿐 아니라 저희 학원 건물 옆 사장님도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요즘 어디 투자할지 보러 다니신다던데 좋은 정보 있으면 저희도 알려주세요. 이러다 보니 신랑이 얼마나 소문을 내고 다닌 건지 아니면 시댁에서 소문을 낸 건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저희 집 재산에 대해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 이사 가고 싶은데 돈 모은 거 있거나 돈 생기면 좀 보태다오. 요즘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좋다더라. 나도 더 늙기 전에 새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구나. 늙을수록 병원 가깝고 걷기 좋은 곳에 살아야 돼. 저는 듣자마자 숨이 턱 막혔죠. 저희 엄마는 지금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찼습니다. 저는 이런 시어머니랑 말을 하기도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 순간까지도 돈 달라 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정이 떨어졌어요. 시어머니 또한 겉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쾌차하셔야 하는데 말만 하시면서 저희 친정재산을 제가 가져오길, 자기 아들이 가져오길 바라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엄마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점점 야여가셨어요.
사실 엄마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도 준비하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저희 부모님 재산을 본인 재산처럼 생각한다는 것도 정말 열이 받았어요. 거기에 신랑은 최근 몇 달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번 주에는 엄마 병실에 한번 와봐야 하지 않아? 어떻게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오는 거야? 당신 우리 엄마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 내가 놀고 싶다 하면 놀고 그렇게 하면 사무소 망해. 요즘 세금 문제로 바쁜 거 알잖아. 당신이 늘 알아서 잘 가는데 왜 나까지 가야 돼?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신랑은 하루 월차 내고 고등학교 동창들 모여서 골프 치러 가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것도 저 엄마 병원 간 날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말이죠. 이것도 동창이 말해줘서 알았네요. 동네가 좁다 보니 웬만한 정보는 제 귀에 알아서 들어왔거든요. 남편은 항상 돌아가신 친정아빠 인맥이 대단하다 그 소리만 하며 살았지. 저도 이 동네 토박이고 주변에 아는 사람만 몇 명인데 그런 점을 깜빡 잊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도 돈 못 버는 미술학원 한다면 무시했으니 제가 거기서 알게 된 학부모가 몇 명인데 남편은 아주 태평하게 돈 들어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으니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올케도 동생도 일주일에 3번씩 번갈아 가면서 가게 일을 하면서도 엄마 병문안을 왔어요.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바쁜데도 늘 엄마가 먹을 수 있는 죽을 반찬을 해서 가져다 드리고 저 힘들까봐 동생은 기차역에 마중 나와서 집까지 태워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나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매번 데리러 안 나와도 돼.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열어야 하잖아. 이제 이러지 마. 누나 부담스러워. 제가 이렇게 말려도 동생은 늘 웃으며 누나, 우리 집 와이프가 예쁜 형님 누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늘 모시러 가래. 자기 가족 잘 지켜야 한다고